1997년 7월 1일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홍콩 반환식에서 영국 유니언잭이 내려가고 중국의 5성 홍기가 올라갑니다. 99년 만에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영국이 홍콩 땅을 99년간 빌렸고 그 기간이 만료해 돌려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영국은 법적으로 홍콩 전체를 돌려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체를 돌려준 것일까요? 한편 중국은 홍콩에 대해서 50년간 일국양제, 다시 말해 기존 홍콩의 체제를 유지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2026년 현재 홍콩은 반환된 지 2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국양제는 지켜지고 있을까요? 19세기 초 산업혁명을 마치고 유례없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영국은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차, 비단, 도자기는 영국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렸지만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은 청나라에서 인기가 없었죠. 청나라는 인구가 많아 면직물 생산량이 많았고 모두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의 공장제 면직물보다 질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인의 해결책은 아편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값싼 인도산 아편을 청나라에 밀수출하기 시작했고 청나라에선 많은 양의 은이 유출되었으며 황실 귀족부터 하층민까지 아편에 중독되어 사회 기반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당연히 청나라는 아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황제는 임칙서에게 정권을 주어 광동으로 보냈고 그는 영국 상인의 아편 2만여 상자를 몰수해 폐기, 그 후 봉쇄 조치를 단행했죠. 영국은 이를 자유무역에 대한 침해이자 국가적 모욕으로 간주했습니다. 의회는 271대 260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파병안을 통과시키며 제1차 아편전쟁이 발발합니다. 산업혁명을 거친 영국의 최신식 증기선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청나라 구식 정크선과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청나라가 영국에 굴복하며 난징조약이 체결됩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불평등 조약으로 핵심 조항 중 하나는 바로 홍콩섬에 대한 내용인데요. 3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중국 황제 폐하는 대영제국 여왕 폐하에게 홍콩섬을 영구히 할양하며 대영제국 여왕 폐하와 그 후계자들이 영원히 소유하고 통치한다. 여기서 할양이란 국가 사이의 합의를 통해 영토를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영국은 무역 거점을 얻고 5개의 항구를 개방시켰지만 여전히 대중국 무역 적자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1856년 10월 청나라 관원들이 해적을 단속하면서 홍콩에 선적을 둔 중국 선박 에로우의 선원들을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영국은 이 과정에서 청나라 관원들이 영국 국기를 바닥에 던져 모욕했다며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제2차 아편전쟁입니다. 1860년 베이징까지 점령했고 이번엔 홍콩섬 건너의 구룡반도 남부를 할양받습니다. 시간이 지나 19세기 말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도 패배하며 완전히 종이호랑이인 것이 드러나자 서구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이권 침탈에 나섰습니다. 독일은 자오저우만, 러시아는 리순과 다리엔, 프랑스는 광저우만을 조차, 다시 말해 장기간 땅을 빌립니다. 이러한 열강의 확장은 홍콩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는데 영국은 홍콩의 방어 능력 강화와 군사적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영토 확장을 추진합니다. 이미 민간의 이전부터 늘어나는 인구와 산업시설 때문에 확장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898년 영국은 청나라와의 조약을 통해 구룡반도의 배후지를 99년간 조차합니다. 이전처럼 할양받지 않은 이유는 다른 나라들이 모두 조차 방식을 선택한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욕심을 드러내면 견제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이미 청나라에게 2차례나 영구적으로 땅을 받아낸 상태였기 때문에 외교적 부담을 줄이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때 얻은 배후지는 신계로 불리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99년 조차가 영원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일부는 빌린 상태에서 홍콩은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1841년 홍콩을 점령한 영국은 이곳을 자유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국가에서 부과하는 관세를 없애고 모든 국가의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보호했죠. 홍콩은 곧 동양의 자유무역 중심지로 자리잡기 시작했고 서구 공산품과 중국의 물자가 교차하는 거대한 중개무역 거점으로 성장합니다. 이러한 홍콩의 진짜 도약은 국공내전으로 시작됩니다. 공산당의 박해와 전쟁을 피해 수많은 난민들이 홍콩으로 몰려들었는데 1945년 약 60만 명이었던 홍콩의 인구는 불과 5년 만인 1950년 무려 약 200만 명에 도달합니다. 이 난민들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했죠. 특히 상하이 등지에서 들어온 난민들은 홍콩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상하이는 중국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곳으로 이곳에서 넘어온 자본가들과 숙련 기술자들이 홍콩으로 넘어오면서 엄청난 양의 자본과 기술이 유입됩니다. 홍콩은 이것을 이용해 중개무역 중심의 경제 구조를 수출 지향형 경공업으로 전환하며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홍콩은 법치와 경제적 자유는 있었지만 민주주의는 없는 특이한 공간이었습니다. 총독은 런던에서 파견되었고 현지 엘리트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정부를 운영했죠. 그럼에도 홍콩은 자유로운 도시로 불렸는데 강력한 법치와 경제정책 덕분이었습니다. 영미법 체계 하에 사법부는 독립성을 유지하며 사유재산과 계약의 효력을 철저히 보장했고 경제적으론 적극적 시장 불개입주의를 지향하며 관세는 물론 소득세마저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했죠. 여기에 중국 본토가 개혁 개방을 시작하며 제조업 기지가 이전되자 외국은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융 자유화 조치를 취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홍콩을 돈이 모이고 흐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은 이 번영이 계속되리라 믿었지만 홍콩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으니 땅의 유통기한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70년대 홍콩은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로 지목되며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불빛 뒤로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79년 3월 홍콩 총독 머레이 맥리오스는 홍콩 총독으로는 최초로 베이징에 공식 방문했습니다. 그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었는데요. 보통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 투자는 15년에서 20년 장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홍콩 면적의 92%를 차지하는 신계지구의 임대계약 만료는 고작 18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은행은 18년 뒤에 중국 땅이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주냐며 대출을 거부했고 홍콩 자본가들은 총독에게 해결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덩샤오핑을 만난 맥리오스는 이러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 계약 기간은 1997년으로 그대로 두고 대신 영국이 행정권을 유지하는 한 유효하다는 식으로 문구를 모호하게 바꿔 계약 효력을 연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이것이 단순한 토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식민 통치를 연장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영국의 통치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어떤 모호한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직접적인 답을 주는 대신 홍콩은 중국의 일부라고 말하며 1997년 6월 30일 이후 홍콩에 대한 주권을 다시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 홍콩 경제에 가해질 충격을 우려해 투자자들에게는 마음을 놓으라고 전하라고 말하며 홍콩의 체제와 생활 방식을 존중할 것이며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맥리오스 총독의 방문은 중국이 모호하게 미뤄두었던 홍콩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2년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북경에서 덩샤오핑을 만나며 양국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처는 이전의 조약들이 국제법상 유효하다며 반환해야 하는 것은 신계뿐이라는 것을 돌려 말했고 그러면서 이후에도 홍콩을 통치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대가로 홍콩의 주권을 넘기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부분도 언급했는데 홍콩의 번영은 영국의 체제 덕분이라며 1997년 이후 영국의 행정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져 자본이 유출되고 재앙적인 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국은 만약 자신에게 건물 관리인을 시켜준다면 자신들이 빌린 건물의 일부뿐만 아니라 소유한 부분까지 모두 중국에 넘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덩샤오핑은 홍콩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겐 치욕스러운 근대사 청산이라는 민족적 명분과 국가 통일이라는 정치적 목표,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죠. 그는 홍콩 회수에 대해 2년 내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주권 회복에 대해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불평등 조약은 인정할 수 없고 홍콩 전체의 주권을 회복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대처의 말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홍콩을 접수할 수 있다며 직설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대처는 전 세계의 눈이 중국을 보고 있다며 맞대응했지만 영국에게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엄청난 압박감과 협상의 주도권이 완전히 중국에 있음을 보여준 회담이었습니다. 한편 영국은 이미 선택지가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홍콩섬과 구룡반도라는 영구 화량지라도 지키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홍콩의 산업시설과 인구가 이미 신계로 확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홍콩 생존에 필수적인 물과 식량 공급 그리고 공항 등의 주요 인프라가 신계 지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신계 없이 두 지역이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주권 반환을 전제로 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2년간 치열한 협상 끝에 1984년 12월 19일 양국은 베이징에서 홍콩 문제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영국은 1997년 7월 1일에 홍콩을 반환하고 중국은 주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죠. 그러면서 중국은 하나의 국가 두 가지 체제, 일국양제를 말했는데 홍콩의 사회주의 체제를 적용하지 않고 향후 50년 동안 기존 자본주의 체제와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홍콩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행정, 입법, 독립적인 사법권을 보장받게 되었고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는 항인 치앙의 원칙도 확인했습니다. 영국과 중국의 합의는 홍콩 사람들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체결되었지만 합의 내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공동선언엔 홍콩의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위치인 행정장관을 선거와 협의로 선출하고 입법기관을 선거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곧 무참히 부서집니다. 1989년 베이징의 학생들이 민주화 확대 등의 정치개혁과 언론자유, 부패 척결 등을 외치며 천안문에 모여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시위는 곧 지식인과 언론인, 노동자와 일반 시민까지 합류하며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죠. 이때 이를 본 홍콩 시민들은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닌 당장 자신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곧 베이징의 학생들을 지지하기 위해 홍콩 인구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명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1989년 6월 4일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을 투입해 천안문 시위 인파를 유혈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홍콩 사람들은 이에 항의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왔지만 오늘의 베이징이 내일의 홍콩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천안문 사건은 영국과 중국이 합의한 일국양제의 미래에 대한 홍콩 사람들의 신뢰를 산산조각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고 이 불안감은 1990년대 초 역사상 최대 규모의 탈출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1992년 7월 홍콩의 28대이자 마지막 총독이 될 크리스 패튼이 부임합니다. 크리스 패튼은 이전 총독들이 외교관 출신이었던 것과는 달리 여러 장관직과 보수당 의장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었는데요. 패튼은 취임 직후 시정연설에서 홍콩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150년 동안 영국이 홍콩에 주지 않았던 민주주의 이식을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기존 기업체나 전문 분야 등 집단 단위로 투표하던 직능 선거구를 개인 단위로 바꾸고 선거구를 더 신설해 사실상 모든 홍콩 직장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며 직선제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1994년엔 선거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고 구의회와 시의회의 임명직 의석을 폐지해 모든 의석을 선거로 뽑도록 했습니다. 이 개혁에 따라 치러진 1995년 입법회 선거는 홍콩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의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회였으며 민주파 진영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연히 중국 지도부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영국이 홍콩 반환 전 전면적인 민주주의를 이식해 중국 통치에 부담을 주려는 정치적 음모로 간주했죠. 중국은 패튼의 개혁이 중형 공동선언과 기본법, 양국 간의 기존 합의를 위반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홍콩을 담당하던 루핑은 패튼을 천고의 죄인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원래 영국과 중국은 95년에 뽑힌 입법회 의원들이 97년 반환 후에도 99년까지 임기를 유지하도록 직통열차 방식에 합의했었는데 중국은 패튼의 개혁으로 합의가 깨졌다며 반환 즉시 의회를 해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친중파 인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잠정 입법회를 구성했고 실제로 홍콩 반환 이후 의회를 대신했으며 패튼이 확장시킨 선거법을 이전 기본법에 합의되었던 수준의 민주주의로 되돌려버립니다. 1997년 6월 30일 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홍콩 반환식이 열렸습니다. 영국 유니언 잭이 내려가고 중국의 오성 홍기가 올라갔고 새벽엔 4,000명이 넘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국경을 넘어 홍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약속했던 50년 동안의 일국양제를 잘 지키고 있을까요? 홍콩 시내로 탱크가 밀고 들어오진 않았지만 중국은 대신 법으로 입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의 23조에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해 반역, 국가분열, 선동, 기밀탈취, 중앙정부 전복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홍콩 의회가 스스로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라고 지시한 조항이죠. 그리고 반환되고 6년이 지난 2003년 홍콩의 초대 행정장관 퉁치화가 베이징의 압력을 받아 관련법 제정을 시도합니다. 분명 홍콩은 기본법에 의해 고도의 자치를 누리고 중앙부처가 자치 사안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왜 베이징의 압력에 따르는 건가 싶은데요.
문제는 행정장관의 선출 방식에 있었습니다. 홍콩 행정장관은 직선제가 아니라 선거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선출되는데, 첫 선거 당시 400명의 선거위원은 중국 정부가 설치한 준비위원회가 직간접적으로 선출했으니 중국 정부가 선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 행정장관이 된 퉁치와 개인도 중국 정부에 빚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 가업인 해운사가 도산위기에 처했을 때 중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아 살아난 이력이 있었죠. 당연히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중앙정부 전복이나 선동 같은 모호한 조항이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우려하며 50만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법안 처리는 무기한 연기되며 상황은 마무리되었지만 공산당 정부와 홍콩 여론이 충돌한 첫 번째 싸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07년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는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보통선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 기본법에도 행정장관과 입법회 의원을 보통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은 기대감을 품었죠. 그런데 2014년 8월 31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기존의 기대를 뒤엎는 결정을 내놓습니다. 보통선거를 실시하되 1200명 규모의 지명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2명에서 3명의 후보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원하는 사람만 후보가 될 수 있는 후보자를 검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청년들은 이 가짜 직선제에 분노가 폭발했고, 노란 우산을 든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우리 손으로 리더를 뽑겠다며 직선제를 요구했습니다. 이 저항은 베이징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진 못했지만 해당 선거법은 입법회에서 최종 부결되었고, 홍콩 청년 세대가 정치적으로 각성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이후 2019년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 일명 송환법이 추진되자 홍콩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다시 폭발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인구 750만 명의 도시에서 무려 200만 명이 참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위 결과 법안은 공식 철회되었지만 2020년 중국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2020년 중국은 홍콩 의회가 아니라 중국 전인대 주도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시행해버렸습니다. 홍콩 내부에서의 입법이 아닌 중국 정부의 입법인 것이죠. 이 법은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홍콩 내 반정부 목소리와 반대파를 단숨에 짓눌렀습니다. 2020년 선거를 앞두고 야당 인사를 대거 수감시켰고, 이후 중국 정부는 애국자만이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애국자 치항 원칙을 내세워 홍콩 선거제도를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직선제 의석은 단 20석으로 대폭 축소했으며, 모든 후보자는 정부위원회에서 애국자임을 입증하는 사전 자격심사를 통과해야만 출마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구의회 선거에서는 민주진영 인사들이 위원회 추천을 받지 못해 한 명도 입후보하지 못했고, 투표율은 27.5%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3월엔 친중파가 장악한 홍콩 입법회에서 홍콩 기본법 23조에 따른 자체적인 보안법인 국가안전수호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처벌 범위를 대폭 확장했는데, 이로써 일상적인 외신 인터뷰나 해외 연구단체와의 교류조차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모호하고 촘촘한 통제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정상적인 활동은 보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홍콩 내 정치적 야당과 반대 세력은 사실상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2026년 홍콩은 더 이상 중국의 특별한 예외 공간이 아닙니다. 과거엔 중국 GDP의 18%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2에서 3% 수준에 머물고 있죠. 이제 중국의 다음 스텝은 경제적, 공간적 동화입니다. 2019년 중국 공산당은 대만구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광둥성의 9개 주요 도시가 위치한 외강아오 대만구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프로젝트입니다. 과거 대륙과 세계를 이어주던 홍콩은 이제 거대 경제권 내의 거점 도시 중 하나로 위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에선 1989년 천안문 사태로 벌어진 대탈출에 이어 이번엔 두 번째 대탈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영국 정부는 이를 중형 공동선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했고, 대응책으로 영국 국민 해외 여권, 일명 비에노 여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비에노 여권은 과거 홍콩 반환 전까지 홍콩 시민들이 신청 가능했던 여권으로 당시 약 340만 명이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영국은 이 여권 소지자들에게 영국 내 장기 체류는 물론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자격까지 부여하며 파격적인 구제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들과의 회의를 통해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홍콩인 수용의 부담을 함께 분담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지원책의 결과로 2022년 말 기준 BNO 비자 제도를 통한 영국으로의 탈출은 약 16만 1000건에 달하게 됐으며 다른 이주 경로까지 모두 포함하면 20만 명 이상이 영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